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천리 관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도 새 봄이 돌아와서 온갖 들녘에 논밭에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농선회를 통해서 오늘 귀한 동천 목표학교를 이곳에서 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교회 없는 곳이 없으며 농고 산촌 귀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귀한 목사님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한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어 각각 목회지에 가서 또 땀 흘려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하시는 귀한 교수님들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그 귀한 강의를 잘 듣고 우리 목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꽃은 몇 포기 심고 왔어요? 지금 몇 씻다 왔어요? 1000포기. 네, 한 1500포기 고추를 심은 농사지타가 지금 뒤로 하고 목회학교 왔답니다. 정병찬 목사도 고추를 1000포기 심었다나 어디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순서지 뒷면에 보세요. 순서지 뒷면에 전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농어촌 목회 우리의 다짐 첫째, 둘째, 바른 신학과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목회 현장에 헌신하겠습니다. 넷째, 오직 사랑과 행복의 목회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늘 배우고 도전하며 성숙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정직하고 깨끗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명예를 쫓거나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창조 농어업의 가치를 일깨우며 농어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건강한 가정 목회를 하겠습니다. 열번째. 행복한 농어촌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어디 설교를 갔는데 저를 소개하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실천하는 김기중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10가지를 읽는데 얼마나 날씨 뜨거운지. 네. 하여튼 우리 옹기종기도 설교한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살아온 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만 설교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데 그날은 얼굴이 후끈후끈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10가지 다진 대로 목회하다가 오늘 쉬운 두 번째 목회학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그 다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천신대 대학원 하면 떠오르는 교수님이 계신데 조성돈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한테 첫 번째 강의를 요청했고 우리 목회학교 지난 벨넘실교회에서 할 때도 오셔서 강의 자살 문제, 자살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조성돈 교수님을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저희 학교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총장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고, 제가 부총장입니다.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위직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존경하고 가깝게 또 저희 학교에서는 또 탐방도 가고 하는 우리 김기중 목사님 또 전화하셔가지고 학교로 가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영진 목사님 저희 또 학교에서 졸업하셨고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도 저희 학교 출신이신데 이 학교가 또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예, 저희 학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졸업식 때만 이거 한 2번 정도 쓰고 그래서 이 학교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고려를 못하고 학교 오신다고 해서 그냥 좋다고 그냥 그 소리만 해가지고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보통 저희 학교는 그 자랑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파묻힌 이건데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하여간 뭐 나름 예 저희 학교가 예전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시골 산 기슭에 이렇게 파묻혀 있었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오고 지금 저희 학교가 요번에 이제 21주년 개교 맞았는데 20년 전만 해도 뭐 여기 시골길이었습니다. 예, 완전 시골길이어라 오다가 가셨습니다. 보통 오다가 이런 데 무슨 학교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길 안내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시라고 그럼 학교가 나올 거라고 그러던 학교입니다. 근데 많이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큰 길도 생기고 저쪽에 뭐 지방 공사도 하고 심지어 이 위에 고속도로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학교가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요 신둔면에 전철이 들어옵니다. 경강선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시골 학교가 아니라 전철 통하게 가능한 수도권 대학이다.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가 뭐 여러모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학교는 그 MD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학부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 재교육 기관이니까 목사님들이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훨씬 좋더라.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되고 훨씬 좋더라.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 1년에 그래도 한 절반은 와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해보니까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결석을 하고 말지. 1년에 그럼 3번만 안 하고 그것도 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졸업식 때만 와라. 입학식하고 졸업식은 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오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줌으로 저희는 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 줌 수업 배경을 저희 학교 들어오실 때 그 로비에 그 그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포토존입니다. 나중에 사진 보면서 꼭 찍어 가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줌의 배경 화면을 딱 삼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어디 그런 좋은 데를 가셨냐고 지금 잠깐만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게 당신 학교라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이제 학교가 생기가 멈춰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 그 학교는 지금 여기가 4만 평이 있습니다. 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땅 무지하게 넓은데 쓰질 않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 건물도 지금 무슨 코로나 터지고 지금 6년 동안 사람 손을 안 타가지고 좀 낡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김동훈 농어촌교회 블루오션이라고 왜 배경 레드오션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이걸 안 쓰니까 약간 좀 색깔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꿈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팔고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학생들이 쓰질 않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고 나갈까 지금 그게 지금 저희들의 지금 꿈이라고 해도 될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들 오십시오. 저희 학교가 학비도 싸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저희가 사회적 목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학기를 갖다가 농촌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촌 목회를 아니 그냥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죄송한데 농촌에 살아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농촌 목회가 저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이제 저는 그 목회사회학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주저주저 써서 죄송한데 제가 목회사회학이라는 과목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교단에서 저한테 계속 농촌교회 연구하라고 계속 강의도 맡기고 막 이런 거를 자꾸 시켜가지고 농촌교회는 막 연구를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농촌교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주제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르치면 좋겠다. 농촌으로 가라. 그래서 과목을 만들었고 실은 이렇게 된 계기가 뭐 여러 젊은 그 전도사나 이런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 찾아옵니다. 농촌 목회 하고 싶다.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좀 제대로 가르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목도 만들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합교단에서 농촌교회에 대해서 막 강의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농촌 목사님들 데리고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농촌을 아는 게 아닌데 농촌 목회 강의를 농촌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맡겨준 것 같은데 감리교회 농어촌 선교회에서 저희 보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저한테 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랑 이제 정재훈 교수랑 콤비입니다. 저는 목회사회이고 오후에 강의할 정재훈 교수는 이제 그 종교사회 거기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서리 집사. 아마 신학교에 유일하게 신학 과목을 가르치는 서리 집사일 겁니다.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고. 저는 이제 목사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둘이 콤비를 해가지고 뭘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주로 인터뷰를 하고 정재훈 교수는 그 설문조사가 또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했을 때 감리교 농어촌교회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주로 써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하든 뭐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일단 농담을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농담이 먹힌다. 그럼 그날 강의는 좀 재밌게 진행을 하고 내가 농담을 던졌는데 안 웃는다. 그럼 그날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서울 사는 친척이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결혼식 오시라고 해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몇 월 며칠 날 알았다고 그래서 그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서울의 그 강남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데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 어디 메리어트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혼자 정리를 하셨어요. 메리아스 호텔이다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아스 호텔 갈 거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날이 돼가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 메리아스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머리에서 메리아스 했는데 입으로는 런닝 호텔 갑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하고 입하고 다른 거 올 때가 있잖아요. 런닝 호텔 갑시다 그랬어요. 넋을 잃고 택시를 타고 있는데 택시가 섰어요. 어디 섰게요?
메리어트 호텔에 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런닝구라고 했는데 싶어가지고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라고 했다고 여길 내려줬다고 그랬더니 택시기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그 예술의 전당 가자고 하는 손님이 전설의 고향 갑시다 했는데 자기 그것도 내려준 적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약간 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하나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윤현부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윤현부 전도사님한테 주일에 이제 나랑 바꾸자. 내가 윤현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윤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예배 때 내가 내려갈 테니까 전도사님 주일 어른 예배 인도해라. 둘이 바꿨어요. 내려갔어요. 이제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예배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수습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야말로 죽을 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딱 했는데 우라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이럴 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도사는 못하는 목사만의 한방 이건 보여줘야겠다. 뭐예요? 축도잖아요. 축도 한방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딱 시작했는데 요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는데 그날 축도 한 걸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한 놈이 옆에 놈 옆구리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놈 하는 얘기가 야 설교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좀 나아졌어요. 제가 그 강연하기 전에 이걸 꼭 하는 얘기는 제가 좀 전에도 제가 고백을 드렸듯이 농촌길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뭔가 제시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뭔 소린가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이 런닝구를 떠들고 있지만 분명히 메리아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 거야. 잘 해석을 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서 제가 오늘 축도를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교회가 블루오션이다 하는 얘기가 특이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농촌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런 모양이 제일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농촌교회 막 지금 사람들이 안 보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리교회 그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농촌 지역을 쭉 훑었습니다. 이분이 익산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교회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익산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확 느꼈어요. 이분 얘기가 저한테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섰는데 한때 한 200명, 300명까지 모였던 주일학교만 한 100명 모였던 교회래요. 근데 다 없어지고 이제 한 2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이 밑을 딱 쳐다보는데 이 빈자리들이 눈에 이제 꽂힌 거예요. 이분만 여기 앉았었던 장로님, 여기 앉았었던 권사님 한 분 한 분 그 떠나셨던 그 자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끝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이 자기를 갖다가 짓누르더래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지 못하고 내려왔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소문날까봐 익산에서 일산까지 병원을 갔대요. 그 거리가 얼마예요?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제 이게 나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참 그게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면 익산이니까 이제 그 논밭, 논이겠죠. 논 쫙 있는데 그 벌판에
언덕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위에 교회가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모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꽃밭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을 막 그러니까 그 논위에 제가 찾아갔을 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랬는데 논위에 언덕에 꽃동산이 하나 딱 그러면서 잘 그 회복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하니까 네. 굳이 내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부흥 뭐 이런 거 안 매달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 생각하고 꽃밭 갖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농촌교회 현실을 이분의 그 삶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공황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PPT가 잘 보였으면 다행히 좋았을 텐데 네, 보시면 지난 주일에 참석 성인 교인 수 그랬더니 50명 넘게 모인 교회는 13%밖에 안 돼요. 다 특히 제일 많은 절반가량 되는 게 44.6%가 11명에서 3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60대 이상이 65%예요. 거의 비슷하시겠죠? 65%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 네. 농어촌교회 당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령화되어졌다. 그 다음에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1순위, 2순위 이제 2개씩 답하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사람이 없고 노령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헌금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더라. 뭐 이런 것이겠죠.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자기 인식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어떠냐가 아니라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농어촌교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한 사람이 84%예요. 탈진한 사람이 한 84% 있다.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83.9%가 그렇다는 거예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83.9%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 떠날 생각에 농어촌교회에 전념하지 않는 농어촌 목회자가 많다. 그랬더니 이것도 61.1%가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원만을 받으면서 목회는 관심 없는 농어촌 목회자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37.5%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오히려 55.8%로 훨씬 많았어요. 농어촌 목회 사명을 갖고 농어촌 교회로 오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16.3%밖에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농어촌 교회가 어려워서 탈진한 목회자들도 많지만 이걸 하다 보면 또 나아질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그만큼 또 많아요. 이걸 한번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잘 안 보일 텐데. 탈진한 사람이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수록 응답률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예요. 농어촌교회 희망이 없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동의하는 사람은 48.4%, 동의하지 않는다가 51.6%라 비등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연령과 연급이 낮을수록 응답이 높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급이라는 게 이제 감리교 조사라고 했습니다. 감리교 아시죠? 이렇게 목사가 되고 10년 동안은 연급을 따집니다. 목사 되고 1년, 2년 뭐 이렇게 따지는데 이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농촌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말 동의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목회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점이 뭐가 있어요? 36.5%가 동의가 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 할 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8.8%가 공동체 문화가 있다. 16.7% 큰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 12.1% 목사가 사랑을 받는다. 그 다음에 10.3%가 장점이 아예 없다. 이렇게 돼요. 그냥 한 90%는 그래도 장점을 뭔가 찾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많은 분은 상당히 특이한 거다. 목회자 학위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 도시교회 뭐 이렇게 좀 큰 교회는 걸리는 게 많잖아요. 걸리는 게 많잖아요. 당회도 해야죠, 뭐 해야죠, 된다 안 된다, 뭐 예산 내놔라 복잡한데, 농어촌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결정하면 순종하고 쫓아오는 뭐 이런 게 있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 농어촌교회 목회 장점, 요거는 앞에 거는 감리교인데 요거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통합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건 제가 참여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자체 조사를 한 건데,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빌려주셔서 여기도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목회자의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 생태농협이나 마을목회 등 새로운 시대, 이런 기회가 많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가운데 29%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시간이 많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9.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밑이 이제 그 공동체 문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아쉽네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교회의 전망, 10년 후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44%가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파일을 다 그냥 드릴게요. 총무할 때 나중에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게 21%고, 현재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다. 20.9%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유지가 어려워서 인근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11.4%로 상당히 되죠. 자,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3%, 생각도 안 해봤다 2.7%,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하실 것이다 24.8%. 근데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이분들이 약간 아마추어식으로 좀 설문조사를 할 것 같기도 한데,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게 69.9%예요.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통합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69.9%가 그냥 목사하기 나름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마을 목회하고 있다. 어르신 맞춤형이나 귀농 어촌자 맞춤형으로 한다. 40.5%가 그런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이 도시교회 후원, 연계 및 협력 운영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6.7%가 충실한 목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이 12.3%인데 이분들이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농촌교회 가능성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농촌교회를 잘하고 있으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보여서 별성감리교회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별성감리교회가 그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이 홍주하고 별성이 합쳐서 홍성입니다. 그냥 아주 큰 지역이었던 거죠. 옛날에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별성감리교회가. 요 충청도 이쪽 지역이 다 감리교세가 세잖아요. 큰 교회였죠. 그래서 가봤는데 농촌교회인데 교회당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 아주 조경도 잘 해놨고 그래서 농촌교회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상당히 크네. 그래서 이건 좀 농촌교회 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가, 이 결성 의백이 있는 교회인데 가서 봤더니 다 나가고 70명에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촌교회가 맞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 참 재밌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기부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교인이 7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씩 걷는 겁니다. 이건 따로 헌금이 아니라 그냥 회비조로 한 달에 10,000원씩 내게 합니다. 그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위원회를 놓았어요. 이 위원회는 뭘 하느냐? 70만 원을 가지고 동네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가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예산에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달에 70만 원을 어디다 쓸까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는 게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소문에 우리 동네에 노숙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농촌교회에 노숙자 생길 일은 없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거 농촌에 노숙자가 생겼단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가봤더니 비닐하우스에 정말 노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지체 그 옆 동네인가 그 어느 동네 그 근처 동네에 살던 분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농촌일 도와주면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붙잡고서는 그 관에 가가지고 이분 살집 마련해라. 또 빈집 있으니까 살집 마련해줘가지고 또 교회에서 막 거기 꾸몄어요. 그 보니까 이분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반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 뭘 설치했느냐? 공유 냉장고를 설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입구에다가 냉장고를 딱 설치했어요. 그 교인들 저기다 반찬 넣고 이분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주자. 이름을 공유 냉장고라고 딱 붙였는데 마침 홍성에서 이 운동을 더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했대. 그래서 그 홍성에 공유 냉장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도울 사람이 더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 그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 숙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대요. 이분들도 여기 와서 먹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저 냉장고 갖다 놓고 옆에다 생피플도 놓고 버섯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꾸몄어요. 교회 마당에 그 입구에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기부 냉장고가 시작해가지고 완전 기부 운동을 이렇게 펼쳤는데 많이들 와서 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게 너무나도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 한국 기독언론 회에서 하는 그 연말에 기독언론 대상이라는 거에 심사위원. 그래서 여기는 기독언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우의 연합회고 정말 그 메이저나 뭐 다 일반 언론들의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코로나가 한참 때였어요. 2021년인가 20년인가 그랬는데 그 해에 제가 심사를 하는데 아주 그냥 감동을 받은 게 이거였어요. 뉴스였는데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교회를 향해서 90도로 저렇게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향해서 절을 하고 가더라니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일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그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절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공유냉장고예요. 덕이 없다라는 거죠. 이 공유냉장고 외에도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평화기도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지역에 그 뭔가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읍이니까 읍장님도 오시고 군수도 오시고 한 번씩 와가지고 간증하듯이 자기 사역을 쫙 뭐 가축하시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걸 소개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지역하고 아주 밀접해졌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참 재밌는 분 만났는데 이분은 충청 북도 괴산도 아주 깊은 산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젊습니다. 40대 목사님인데 괴산 깊숙한 시골이라 제가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가면 음료수라도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박스 사서 이렇게 갔는데 가는 길에 산다고 나섰다가 편의점 있고 가게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빈손으로 간대. 근데 거기 40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분이 정말 농촌 목회 뜻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네. 이게 뭐 특별한 뜻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부목사 하다가 첫 번째 나한테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가야지 농촌 목회 안 갔다고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한 일은 그냥 상도밖에 없대요. 네. 갔는데 그 조금 이제 감리교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일단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수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왔다가 몇 달 안 있다 떠난 사람 뭐 1년 있다 떠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데니까 그냥 잘 가서 살았는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살다 갔으니까 불편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 있고 사택이 붙었는데 사택 리모델링하고 애가 셋인가 있어가지고 사택이 너무 좁아서 한 칸 위로 올리고 교회가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높게 있어요. 계단이 꽤 있더라고요. 계단 불안해 보여가지고 계단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했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주민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오래 살려나 봐요 이러더래요. 그거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내다가 별로 할 일도 없고 교육도 얼마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뭘 할까 싶어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집에 등을 LED 등을 달아봤더니 헌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LED 등을 자기가 다 달아줬대. 그때 너무 좋아하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헌해가지고 잘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 이렇게 봤더니 너무 시골이라 세참 먹을 거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나갔다 오면 빵 사고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빵 굽는 기계를 아예 사가지고 자기가 맨날 빵 구워가지고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나눠주는 거였대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깜짝 놀랐는데 그 산골에 물이 안 좋다며요. 네. 산골에 물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수기 달아서 먹어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정수기를 달아드렸대요. 정수기가 좋더랍니다. 왜냐하면 때 맞춰 또 필터 갈로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니까 맨날 신박이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거를 보면서 젊은 거죠. 그죠? 농촌 목회자로서 젊잖아요. 40대니까. 좀 평안하게 잘 산다. 농촌 지역에서 평안하게 잘 산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청년회장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청년 목회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이제 NGO. 이분은 어디였느냐 하면 거기 어디죠? 경상북도 위쪽에 의성 마늘 나는데 맞죠? 네. 예, 그 컬린하고 뭐 이런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NGO를 잘 하시고 이렇게 농촌교회 가셨는데 의성 거기 좀 큰 데긴 하죠. 농촌 목회가. 근데 약간 어찌됐든 감리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교회당 있고 거기다 이제 보내주는 건데 이분은 애가 장애가 있어요. 애가 가자마자
장애인 부모 협회에 가입을 해서 그쪽 NGO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말빨 세잖아요. NGO 이제 확 들어가서 사모님이 사무총장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이 있으니까 모이고 하니까 그 의성의 장애인 부모협회에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부모회에 이제 그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투쟁을 하는데 이분이 앞장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성군 군수실을 갖다가 점거를 하는 의성 역사상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완전 그쪽에 이제 이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이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40대 좀 됐을 거예요. 제가 좀 의성을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둘러봤는데 의성 그 문화회관에서 의성군 그 역사를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또 거기 갔대요. 거기에 의성 향토사 연구회에 대해서 주최를 하는 거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젊은 사람이 논 게 또 기특하니까 그럼 네가 뭘 해봐라. 또 이 사람 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꾸 거기 이제 한 발 한 발 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 거기에 사무총장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그 관광지들을 많이 개발을 해낸 거예요. 역사 탐방길.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의성 기독교 순례길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그 결정타를 날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성을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개울가에서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패였는데 자기가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더래. 그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랬더니 의성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의성이 공룡 발자국 보러 가는 데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자를 잡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다음 뭐 정통 목회인데 이분은 정말 저로서는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30대. 이분은 농촌교회로 도는 분이에요. 두 번째 목회지인데 경상북도에서 하다가 충청남도로 왔는데 이분은 이중직은 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오로지 목회만. 애들만 디립하는데 그 교회 애들이 뭐 행사를 하면 20명이 온대나 30명이 온대나. 그 동네 애들은 다 온답니다. 그게 그 동네 애들 다 오는데 조선가정 애들이니까 교회에서 이걸 해주니까 애들이 몰려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 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더라.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것은 장례 지도사 자격을 따더라고요. 요즘들 많이들 하시죠, 그죠? 장례 지도사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시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농촌교회가 블루오션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 농촌교회가 어려운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경제에 부담. 제가 주로 하는 게 그 자살 예방 활동입니다. 제가 라이프호프라고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를 세워가지고 대표로 있는데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50대 남자입니다. 50대 남자. 그 다음에 요즘은 60대로 올라갔는데 보통은 40대였습니다. 40대. 그러니까 4, 5, 60대 남자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요 연령대 합치면 절반입니다. 이 남자들만 합치면. 이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간단합니다. 도식이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은 40대가 되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번 계산을 해봐도 이 월급을 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애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부모님 봉양하고 자기 노후까지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통 40대에 때려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치킨집을 합니다. 나 이게 신기합니다.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치킨집 한다는 거 다 하는데 다 치킨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물어봐도 대답을 하시죠. 다 망합니다. 신기합니다.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치킨집
할 것 같고 치킨집 하면 망한다는 거 전 국민이 아는데 다 치킨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쉬워서 그래요. 맞아요. 네. 갖고 있는 자본이라는 게 별거 없는데 할 수 있는 그거 하니까 대부분 망합니다. 자, 40살에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지었어요. 근데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에 망했는데 60을 더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살아야 되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특히 이제 교회 가서 하면 이제 고 연령대 여자분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절대 말려라. 그리고 농촌으로 가라. 도시에서 치킨집 하다가 망하면 온통 빚이라 일어설 수가 없다. 농촌을 가면 올해 농사 망치면 내년에 다시 또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땅은 남잖아. 네. 서울은 그냥 빚밖에 없어요. 제가 농촌 목회로 가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서울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개척을 하려고 하면 온 동네랑 그래요.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의 돈을 받아와야 돼. 그죠? 내 돈으로 개척을 해야 돼. 다 끌어가야 돼.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해요. 목회가 망한다는 말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망해요. 제가 이중직 연구도 했거든요. 이중직 제가 목회자들 하면 제일 제가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소명이 다해서 폐교회, 교회를 끝내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허락하는 데까지 목회를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몇 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개척을 하면? 예? 200-300명. 다 꿈이 그거예요. 내가 일단 시작하면 다 200-300명.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들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돌리면 이제 꼬이면 금방 한 거다. 그렇죠? 교인들이 어떻게 오길 바래요? 벌떼처럼. 저쪽 강남 쪽에 서울 강남 쪽에 가면 벌떼교회라고 있어요. 상당히 커졌어요. 상당히 커졌어요. 유력한 강림교회 유력한 교회입니다. 벌떼처럼 몰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목회가 잘 돼. 목회자로 너는 은사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돼야 되라고 해서 나는 왔고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수많은 백성들과 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래서 교회당을 지금 잡을 때 몇 명 들어갈 교회를 잡겠어요? 적어도 한 100명 들어가는 걸 잡는 거예요. 곧 찰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10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현실 몇 명 와요? 10명이에요. 우리 식구 3명, 우리 부모님, 처갓집 부모님 해가지고 10명이 와요. 그러면은 도저히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1년 가면 이제 망할, 이제 도저히 못 버틴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농촌교회 가라. 제가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계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 감리교 이제 농성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만드는데 근데 교회 규모를 알아보는 방법은 교회당이 교회 소유냐, 빌린 거냐, 월세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재윤 교수랑 이제 거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질문 중에 이제 교회는 교회 소유냐 뭐 이런 걸 넣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늘 필요 없다. 왜 늘 필요가 없어요? 농촌교회는 다 자기 교회라고.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다 농촌교회는 다 자기 교회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면은요. 그 정도면은 서울에서 중급 이상이에요. 일단 자기 교회가 있으면 중급 이상이에요. 적어도 3분의 1 수준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농촌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으면 부목사 하잖아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큰 교회 부목사들이 50, 60 많아요. 제가 그 큰 교회 협동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부목사님들이 꽤 있죠. 근데 이 교회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 목사님이 은퇴가 이제 나 이제 2, 3년 남았는데 이분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목사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60이 됐는데도 안 나가요. 내가 은퇴라면 이 사람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줘야지. 그 다음에 후임이 오면은 자기 선배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요. 나갈 데가 없어요. 말로는 제가 목사님 끝까지 모시고 끝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순장조가 있어요. 본인은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목사님은 저걸 어떡하지? 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부목사가 50대가 되면 여기 해당자가 없으니까요.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50대가 되면 그 교회 목사님 고민에 빠져요. 저거 어떡하지? 개척을 해줄 여유 자금은 없고 저걸 어디 가서 청빙받아서 갈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돈으로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저걸 어떡하지? 항상 고민해요. 그러다가 50쯤 되면 이제 정말 떠밀려 나가요.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50대 돼가지고 나가봐요. 개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50대 막막해져요. 저는 그 재송학교에 있는데 교단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작은 교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목사님들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다 그걸 끌어안고 갈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조직은 없어요. 구조조정을 했으면 벌써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막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좀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50대까지 부목사 하다가 나오면 정말 집도 없지요. 갈 곳도 없죠. 막막하고 그걸 맞이하기 전에 일찍 농촌교회로 가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청년들이 지금 농촌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도 통계가 이제 피크였어요. 귀농귀촌.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귀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부분 귀촌이죠. 그냥 가서 농촌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 때문에 피크였던 때가 2021년도에 한 해에 51만 명이 내려갔어요. 귀촌, 귀농귀촌 합쳐서 51만 명이 내려갔어요. 51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1%가 넘어요. 저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70년대에 산업화할 때 도시화 일어나던 때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저 통계에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45.8%가 있잖아요. 저게 뭐냐? 40살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요. 45.8%예요. 그 인구가 그게 몇 명이냐? 23만 5천 명이에요. 한 해에 20, 30대 청년이 23만 5천 명이 귀촌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게 동네 막내 다 달라요. 달라요. 이게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해에 23만 5천 명이 내려가는데 우리 동네는 많아졌다는 데도 있고요. 우리 동네는 없다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실은 이거예요. 23만 5천 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요즘 한 해에 태어나는 애들이 20몇만 명 돼요. 가장 낮아졌을 때가 21만 명까지 내려갔다가 요즘 막 정책 막 하니까 요즘 좀 많이는 좀 올라갔어요. 그 정도예요. 한 해 태어나는 한 세대 애들이 한 해에 귀촌을 한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많이 가요. 그럼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려가냐? 결론은 요 세 개예요.
직업 가족 주택이에요.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취직을 못해요. 네. 요즘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키워놓은 애들 껴안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지치고 지친 애들이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일단 집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살 집을 하나씩 주잖아요. 자기 집이 생기죠. 직업은 100%죠. 뭐. 네.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일만 찾으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가족이 생겨요. 이 세 개가 한 방에 해결돼요. 농촌에서 얘를 꼭 받아주죠. 저 최근에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뭐냐면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하세요. 화장품 관련된 공장을 베트남에서 하시는데요. 거기가 어디죠? 베트남 수도. 네. 하노이 말고 호찌민. 네. 호찌민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청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청년이 왜 있느냐? 여기 있으면은 부모한테 압박받으니까 취직한다고 거기 다 와 있대요. 한국에서는 기업 취직이 안 되니까 거기에 진출해 있는 그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무작정 온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농촌 오라고 하세요. 집 줄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많이 간다는. 이 영화 보셨습니까? 리틀 포레스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태리. 저의 쌍두마차. 아이유와 김태리. 김태리가 저 영화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요즘 많이 합니다. 김태리가 교사 임용 고사를 보다 내내 떨어져가지고 인생 포기하다 실패하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내려오는 얘기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뭐 맨날 뭐 해먹는 얘기예요. 농촌에서 뭘 해먹고 뭘 해먹고 막 이런 얘기인데 저쪽에 있는 아가씨는 그냥 농촌에서 내내 산 거예요. 농협에 취직해 있고 이쪽에 저 남자는 이제 같이 자랐던 세 친구인데 이쪽에 있는 남자는 대기업에서 회사 다니다가 치여가지고 상처받고 내려온 친구예요. 농사를 짓는 친구. 그래서 저 셋이 만났어요. 저 여자애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요번 계절만 넘기면 갈 거야.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1년을 내리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정착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게 이제 일본 영화를 이제 따와서 모티브를 따와서 하긴 한 건데 저 영화가 저게 성공을 할까 싶었는데 무지하게 성공을 했죠. 많이 봤어요. 젊은 애들 꿈이요. 저렇게 되는 게 꿈이에요. 농촌 가서 편안하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자살 예방을 하다 보니까 정부 회의에 딱 갔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청년들 자살이 많이 늘었어요. 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정부 관계자하고 그 자살 예방 뭐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직업 훈련을 시키고 실업이 많이 됐으니까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막 대책 세울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농촌으로 보내라. 거기에서 이 경쟁하고 막 이 시스템에서 치여가지고 죽고 싶다는 애한테 다시 힘내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게 맞겠냐. 그게 아니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졸업생입니다. 원바디 커뮤니티라고 하는 청년 사역자입니다. 최근 신문에도 나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라 하고 자기가 공동체 세웠어요. 청년들이 같이 살아요. 여기 지금 저희 모이가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모여서